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 김선실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부천시 평생학습 정책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에 와주신 전국의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제16회 부천시 평생학습 정책포럼을 찾아주신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 취약계층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 평생학습 취약계층을 디지털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하고 이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천시는 오늘 제시해 주실 많은 고견을 수렴해 시민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평생학습도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덕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발제를 맡아주신 임경수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임경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의 탄생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평생학습에서 벗어나서 이주하고 있는 어떻게 평생학습을 복원할 수 있을까? 평생학습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소외 현상에 대해서 발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일단 그 소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사회의 가장 큰 속성,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소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째, 학습의 중요한 정보의 근거가 즉 학습 정보의 그 DNA가 바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트의 특성을 보면 색깔도 무게도 없고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텍스트와 같은 그런 정보의 기본들을
쉽게 결합을 해서 멀티미디어로 손쉽게 혼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하이퍼텍스트 시대에서 하이퍼미디어 시대로 옮겨가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는 클릭하는 그런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클릭을 통해서 텍스트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자기가 비순차적인 방식으로 얻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사진에 보시면 빙 디지털 꽤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사서 갖고 있다가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아마 뭐 제가 이 책을 지금 이 발제를 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이 빙 디지털을 쓴 네그로폰테 교수가 한 이야기, 바로 매스미디어의 성격이 이제는 밀어내는 과정에서 끌어당기는 과정, 매스미디어가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만 얻어가는 그런 개인화되는 특성들,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특성들을 탈중앙화, 온디맨드, 요즘 온디맨드 경제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배달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오더, 주문을 넣으면 그게 내 집 앞으로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문형 정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학습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기술이 우리의 뇌를 대체한다는 것이죠. 알터링, 그리고 재설계한다, 리와이어링.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결국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생각이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는 그러한 역전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새로운 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인공지능, 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제는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향유하는 학습을 기계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무서운 현실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학습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 가상현실, 제가 말씀드리는 시뮬라크르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냐, 또 우리가 기존에는 교실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6가지 학습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것을 우선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분리, 두 번째는 배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실, 소원, 불안, 그리고 정체성 혼란입니다. 이 각각의 하나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리의 소외. 저는 이거를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실태에 나타나는 분리의 소외는 어떨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실제 데이터죠. 우리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평생학습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58.6%. 정보에 접근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28% 합치면 우리나라 만 25세, 79세 성인의 무려 86.8%가 온라인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리의 소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와 교실 수업에서 소외가 되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그 다음에 화상 수업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에서 소외되듯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결절점, 노드, 네트워크를 흐르고 있는 정보, 패킷,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단의 분리 현상입니다.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듯이 온라인 학습 집단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제의 소외입니다. 학습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배제라는 것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당하고 일반적으로 빈곤이나 저소득의 결과 나타나는 차별, 저학력,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배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등이 일반 국민 전체의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배제의 소외, 학습 소외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막스가 얘기하는 인간이 이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되고 인간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런 노동의 소외, 이것이 지금은 네트워크의 소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세습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소외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특히 동종손에 의해서 고정적이고 유동적인 이런 비유동성이 불평등을 키우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네트워크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외감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학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소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상실의 소외입니다. 상실의 소외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경험의 상실. 우리 학습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학습 경험이 이제는 상실이 되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에 있는 그 업체가 AR 그래스를 만드는 업체고요. 이 업체가 공장에 노동자들한테 납품이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AR 그래스를 통해서 멀리 원격에 있는 멘토가 어떤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경험이 없어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의 상실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의 상실, 그리고 얼굴의 상실입니다. 우리 이여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열심히 통화를 했지만 나중에 우리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이제 얼굴을 상실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소원의 소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평생학습 디어스포라가 형성되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는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중요한 거 동기와 자신감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원의 소외 현상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무력감, 두 번째는 무의미감, 세 번째는 고립감, 그 다음에 자기소원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불안의 소외인데요. 지금 상당히 시사점이 있죠. 젊은 사람들에겐 착하면서 어른 시대 어른들에겐 까칠한 것 과연 뭘까요?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새로운 학습 도구인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과연 어떨까요? 압축 파일, 압축된 언어, 인터넷 신조, 단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두려움과 언어적 장애, 스팸 메일, 스팸 채팅,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불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불안의 학습 소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혼란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전환학습, 매지로 선생님의 이 전환학습이 지금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점검과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환학습으로 새로운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학습 소외 현상을 탈피하는 그런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경수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비대면 사회가 초래한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하미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낯선 것과의 화해 디지털 학습 근육 기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아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인교대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에서 객관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전공 분야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문화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오늘 기회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디지털 학습 근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됐었죠. 작년 봄부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의도하지 않게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넘어온 경험을 모두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포럼의 주제인 그 디지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딱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미지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게티 이미지에서 가져온 그 이미지고요. 보시다시피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여유 있게 집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여유 있게 살기만 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그 표면 아래에 여러 가지 노력과 고생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걸 만들어놔야 평생 학습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지난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저도 자료를 조금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원격 교육 코로나19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던 그 기사의 결과들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3월에는 이제 대학이나 평생학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으로 바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대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학을 조금씩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4월에는 비대면으로 개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교사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해주는 그 시급히 들어간 그 연수들이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서 비대면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교육 처음에 선생님들도 다 기억을 되돌이켜 보시면 처음에는 이 장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아이들과 혹은 학습자와 공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비대면 학습 공간에서 비대면 학습과 소통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대면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표는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2020년도 여름에 발표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학생들의 생활 실태와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큰 대규모 양적 연구였는데요. 한번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습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혹은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것인가? 혹은 내가 디지털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교육을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콘텐츠 제작 능력만 기르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실제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여러분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학습 공간으로 옮겨온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기기를 활용하는 기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와 컨텐츠, 텍스트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디지털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혹은 미디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에게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 근육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정책 포럼을 기획하신 분들께서 만든 말인데요. 저는 이 용어를 봤을 때 아주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디지털 학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학습 근육을 만들어서 그 환경이 변화하고 플랫폼이 변화할 때도 그 근육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것은 학습자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학습자를 지원하는 사회에게도 필요한 그 능력,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디지털 학습 근육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3, 4, 5월 초반기에 많이들 느끼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플랫폼의 특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 기기들은 어떤 방식들이 있고 어디에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정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기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었고 데이터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공간적으로 내가 이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없는 공간에 처해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그들을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의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를 단순히 활용하거나 기기를 쓸 수 있는 능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디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콘텐츠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능력 역시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까 그 미디어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텍스트로서의 미디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학습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나를 이 미디어라는 공간과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가 그 표현 능력도 매우 중요해지고 그리고 정보를 볼 때 그리고 콘텐츠를 볼 때 이것이 누가 만든 정보이고 왜 만든 정보이며 어떠한 현실을 재현하고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어떤 관점으로 이 현실을 재현하는가를 읽어내는 비판적인 이해 능력도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 능력들을 묶어서 사실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개인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쌓아나갈 때 사회는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해주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해주기 위한 노력은 각 기관들에서 지금 활발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생학습의 그 영역 안에서도 학부모들이나 학습자들이나 여러 시민들의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한 발씩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제가 요즘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디어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그 개인적인 수월성이나 능력, 비판적인 성찰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미디어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사회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짧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디지털 비대면 사회, 비대면 그 학습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학습자들과 같이 소통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다른 학습자들이 보기도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학습 생태계 안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시민성을 발현하는가, 그리고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나와 같이 있는 타인이 비단 이 스크린 너머에 있는 어떤 모호한 존재가 아니고 나와 같은 인격체라는 걸 생각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기준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디지털 학습 근육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디지털 학습 근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급속도로 많이 진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주는 그 영향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생활하게 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짧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우리에게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매우 편안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검색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그 미디어 플랫폼이 계속 내가 모르는 컨텐츠도 계속 정보도 계속 추천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의 단점은 그 추천 알고리즘 밖에 있는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필터 버블이라든지 반향실 효과 같은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미디어 플랫폼 혹은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정보를 얻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사고와 나의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한 발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그 디지털 학습 근육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학습 근육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료집을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디지털 학습 근육에 대한 자세한 그 개념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료집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심화된 이야기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민 연구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의 필수 요소인 근육에 빗대어 디지털 학습 근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으며 디지털 역량 못지않게 디지털 시민성도 중요하다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 이어서 김수정 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김수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디지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는 순서입니다. 제목을 낯선 땅에 희망 심기로 정하였습니다. 디지털 평생교육 지지체계로 할 것인가, 평생교육 공동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국은 평생교육 공동체로 귀결이 되었는데요.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외계층이 탄생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디지털 세계의 가상세계는 그저 그걸 즐기는 사람들만의 관심거리라 생각했는데 가상세계에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디지털 체인지가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사회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 구조에는 2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기기에 접속하는 것부터가 두려운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디아스포라가 그것입니다. 디지털 이주민들은 두렵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원주민처럼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의 취약계층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을 나이와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을 1985년 이후 출생자라고 얘기하니 그 이전의 출생자는 넓게 본다면 지금 30대 후반부터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원주민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포비아, 즉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이 꺼려진 것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디지털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적, 질적 격차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함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기술이자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통합과 포용의 문제가 됩니다. 디지털 격차는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불평등한 접근성에서 오는 격차가 있고,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의 질적인 면에서의 격차가 있습니다. 질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용국가 청사진 아래 우리 부천시도 적극적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강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과가 주관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스마트시티 담당관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시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도서관, 복지관 등 약 20여 곳을 지정하여 기초과정부터 활용까지 제공하는 사업이고, 스마트시티 시민 역량 강화 사업은 광역동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부터 소상공인이나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역시 기초에서 활용까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우리 부천 시민의 디지털 역량은 점차 제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한계도 보입니다. 두 사업 모두 위탁업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세대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 요구를 철저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디아스포라가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 정착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 정보망과 인적자원 중심의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안 122의 러닝웹, 즉 학습 네트워크 개념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22는 학교가 교육제도를 독점함으로써 나타나는 반교육적 현상을 비판하고 교육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학습망, 즉 학습 네트워크의 개념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제도란 세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학습에 대한 의욕만 있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에 필요한 수단이나 교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타인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사람과 그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셋째는 공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학습자원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학습 교환,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동료 연결, 또한 교육 방법에 대한 안내자이자 내용 전문가로서 전문 교육자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제안한 것입니다. 122가 제안한 학습망 개념을 뼈대로 삼아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2의 동료 연결 부분을 평생교육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와 코탐의 역량과 관계 중심의 복지 관점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길리건은 개인의 자아는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돌보는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의 도덕성은 타인을 돌봄으로써 발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탐은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을 기존의 문제와 해결, 결핍에 대한 관리가 아닌 좋은 삶으로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개발이라는 접근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성장을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의 주요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담아 부천시 디지털 리터러시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망을 구축하는 일상에서의 전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이신점심으로 이해하는 동료에 의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전략, 그리고 돌봄과 성장의 학습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정립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으로 대신 하겠고요. 이러한 저희의 디지털 리터러시 목표가 2021년도 우리 센터의 사업 목표와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이 이용 능력을 기르는 2단계를 넘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3단계로 이용 격차를 넘어 질적 격차,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가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대상을 확대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심리적 장벽 해소, 취약계층의 기기에 대한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아날로그적 접근 방식의 혼용, 그리고 비슷한 또래 지역사회 동료에 의한 학습 나눔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및 스마트 챌린지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및 주민자치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디지털 학습에 대한 심리적 장벽 해소와 자발적 학습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디지털 기기와 와이파이 등의 사용이 가능한 학습존을 제공하고 디지털 학습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평생학습센터인 학습반디에서 정기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1:1 맞춤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천 인생학교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 또래 학습 나눔이를 양성하여 일상에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부천시 디지털 리터러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낯선 땅에 희망 심기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정 소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낯선 땅에 디지털 이주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배우려는 사람과 배움을 나누려는 시민을 연결하고 서로를 돌봄으로써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조 강연과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김수정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 현장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 뿌리내림을 할 시간입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의 소외 문제 그리고 리터러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된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부천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의 이성재 위원님, 네, 그리고 경기도 온라인 학습을 책임지고 계신 김동철 경기도 평생교육과 온라인 교육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부천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시고 계신 최종복 부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외의 탄생에 대해 이성재 위원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토론이라고 이야기가 붙여졌지만 사실 제 표현으로는 덧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발제들과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2021년 이후의 어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외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아비투스라는 책의 개념이 생각났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의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어떤 대화를 듣고 부모의 사회적 관계가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 디지털 소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보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 지식화하고 행동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사람과 관계하는가가 실제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미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 디지털에 접근하는가 못하는가도 아비투스와 관련이 있을 텐데 이 이후에 디지털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거나 습득하지 못하거나 이 차이가 앞으로 삶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학습에서의 이 디지털 접근이 더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원활하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그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아비투스가 변하면서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제안드려보면 이미 앞쪽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가 해왔던 것 중에 지역 곳곳에 배움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각 통에 학습반디들이 파견돼서 조금 더 질 높은 학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들을 실제 디지털에 관련된 어떤 환경과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습득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조건들을 지역 곳곳에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김아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디지털 근육을 기르는 헬스장을 곳곳에 좀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인데 이제 학습 방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강사들이 오시는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가미해야 될 학습 내용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상황학습이에요. 이제 앵커드 교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실제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과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과 지식들을 습득하고 이것을 실제 실천함으로써 실패하든가 성공 경험들을 축적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성공 경험이 있다면 이것들을 향유하고 2기, 3기, 4기로 늘려가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변화하는 디지털 상황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걸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학습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의무적으로라도 교육 콘텐츠 안에 혹은 전 과정 속의 한 단계로라도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건 이제 섞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과 그다음에 이러닝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상호 간의 장점들을 좀 융합한 교육 과정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고 구성해서 이 디지털에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처음엔 힘들어하겠지만 그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좀 넘나들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행할 거라고 하면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학교나 대학이나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풍부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학습 방법을 어떤 학습 방법을 쓰고 이때 학습자의 태도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교육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하고 잘 연결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조금 더 성공했던 경험들을 좀 추출해서 이 평생학습의 그 교육 과정에 좀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재 위원님 역시 저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반지나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활용한 학습 헬스장 이것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와 닿았고요. 그리고 상황학습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이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기해 주신 부분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평생학습 교육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철 온라인 평생교육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평생교육 팀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요. 그동안 경기도 지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실무적 경험으로 좀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사에 대한 그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그 실시간 화상학습을 이용한 온라인 평생학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그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온라인 강의 교환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좀 더 그 역량별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제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지금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그리고 뭐 다양한 새로운 매체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리터러시라는 것이 그 새로운 뭔가 어떤 그 목적에 맞게 그 잘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것들인데요. 아까 김아미 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학습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그런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좀 배려나 그리고 관심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 플랫폼 차원의 관점인데요. 교육 플랫폼은 기존에 보면 그 오프라인상에서 교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기능에 좀 국한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화상으로만 한다. 이것도 지금 대상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 온 오프라인 그리고 화상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경기도 지식이라는 플랫폼에서도 그 화상학습 메뉴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 이런 메뉴들을 통해서 그 강사라든가 아니면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각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군이라든가 도내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회적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도민들 관점에서의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제공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 지식에 지금 첫 번째로 게시되어 있는 컨텐츠가 백신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어떤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 관점에서 그 제일 첫 번째로 걸고 그거에 대한 뭐 학습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게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에 대한 그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기보다는 같이 그 광역 단위에서 협업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사나 학습자나 학습 플랫폼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그런 사용자들에게 좀 편의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신이 될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됐습니다. 낯선 땅의 희망 심기 디지털 평생학습 지지체계에 대해서 고강복지관의 최종복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정책 포럼의 이제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뭐 듣고 지금 같이 경청해 주시면서 여러 생각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선 주제 강연을 해주신 소장님의 얘기들을 듣고 같이 마을에서 같이 실천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덧붙인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같은 기간 동안 문해교육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에 소외되어 있거나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개입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디지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계층에 대한 개입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되어지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계층들에 대한 두드러짐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개입들이 이 포럼을 통해서 또 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눠진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사회는 뭐 디지털 사회라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발견되어지고 주민들 관계라든가 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활한 공간 안에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간의 협력적인 방안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곳은 배제된 문제이고요. 배제된 공간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그 배제됨을 저희들이 알고 좀 더 이분들의 취약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하면서 협력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앞서 기조 강연에서 한승희 교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배움은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그냥 지식 교육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활용 교육이고 동시에 응용해야 되는 학습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또 잠재적 가능성들에 대한 힘들을 길러주는 것들, 앞서 김한미 교수님이 얘기했던 학습 근육을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가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마찬가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접근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 미디어기기에 대한 접근성들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지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능하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적 차원에서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개입들이 특정 대상층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디지털 문제를 얘기하면서 항상 노년 계층에 대해서 대상층을 초점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시긴 하죠.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중년층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동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집에서 자유롭게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습 자체에 대한 격차들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실 디지털을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국어, 수학, 자연, 사회에 대한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생 중에 글자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저희 현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삶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치부해버리면 항상 계속적으로 뒤처지는 것들이었고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개입 방법들을 저는 마을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이 현장 마을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개발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앞서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주눅 들어서 햄버거 가게 갔다가 주눅 들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신문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가족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칭 학습을 통한 공동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활동들을 도와주고 줄 수 있는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안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봄 활동가들을 조직해서 1대1로 계속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습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그분들이 1대1로 실시간으로 사람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학습권은 사실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재를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교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학습의 기초적인 매개체가 되니까 기기에 대한 개입들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집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접근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학습권의 격차도 심각하게 나눠집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체계들을 좀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교육 수준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장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리터러시죠.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거기까지 의무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키워내는 학습. 앞서 얘기했지만 디지털 사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소외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개인에 대한 관심들은 커졌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들은 줄어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학습들이 인문학적 소양들을 키워내고 사회성에 대한 의미들을 키워내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을 안에서 같이 토론하는 문화로 키워질 수 있도록 사회를 구조하고 마을을 구조하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평생학습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국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디아스포라가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에서 취약계층을 많이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그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습 기기를 제공해야 된다라든지 의무 교육이 확장돼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그 현장
마을에서 공동체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깊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포럼을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신 청중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22일부터 송출된 영상에 대한 사전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한승희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접속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요. 이 기조 강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길어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질문도 좋고 답변 내용도 좋아서 제가 조금 절반 가량으로 줄여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에 대한 사전 질문은 줌과 같이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학습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 교수자 친화적인 비대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성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전달해 드렸더니 한승희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대답을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또 이제 강연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다고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와 상상력의 한계라는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째 기술적 한계로 예컨대 음소거 등과 관련된 음향의 문제는 여전히 민주적 의사소통 기제로서의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이 가진 한계입니다. 둘째,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별개로 비대면 화상 수업 앱을 설계하는 설계자들 머릿속에 교육 이퀄 교실 수업 이퀄 교사 중심이라는 사고틀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가 지정해줘야 하는 일방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 사이에 수평적 혹은 민주적 의사소통과 참여, 그리고 자발적 문제제기와 해결, 디자인 띵킹 등의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하되 학습자 중심성, 민주 시민성 등의 원리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 시민성을 전제로 한 교육은 문제제기, 참여, 문제 공감과 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최종적으로 집합적 지성의 구축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교육에서의 최종 산출물은 개별 개인들의 성취도가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하는지를 최종 산출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나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 활동체계는 실천과 성찰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디지털 수업 장면만으로는 실천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며, 따라서 단지 부분적 성찰만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장이 되기 쉽습니다. 현재의 도구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가정들이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적이어서 개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도구적 단순성으로 인해서 인간 소통의 복잡성은 의외의 지점에서 제한되고 축소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교수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탈중심화 네트워크 방식의 소통이라든지 플랫폼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의 위치 짓기와 사용자들과 연결하는 알고리즘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민주 시민성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은 늘 한계적 조건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실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창의적 방법으로 여러 제한적인 도구들을 조합하면서 새로운 시민지식의 공간을 비동기적으로 확장해 왔다면, 최근의 비대면 화상 도구들은 제한적이지만 동기적으로 그런 소통의 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교수님의 답변을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신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발제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의 이제 교수님과 연구원님께서 연결해 계신데요. 줌으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기 임경수 교수님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네, 흥미로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교수님. 네네. 많은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할까요? 라는 거 하나 하고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 학습의 장에서 경험, 의미, 얼굴의 상실 등과 같은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저는 이제 좀 서술해보고 싶은데, 제 옛날 기억에 그 처음 디지털 폰, 지금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디지털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자식들의 집 전화번호를 일일이 이렇게 암호화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번은 뭐 큰딸, 뭐 2번은 큰아들 집, 3번은 뭐 셋째네 집,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번만 꾹 누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일찍 썼거든요. 얼리 어답터였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앱스토어에 가서 카카오톡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려받고 로그인하고 친구 맺기를 하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네,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죠. AI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이 처음 갖게 된 바깥의 뇌, 외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밖에 있는 뇌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 AI 스피커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물어보면 마치 우리 뇌에서 기억을 인출하듯이 정보를 제공하죠. 바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저는 절차적 지식이 중요하다.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보통 산업혁명, 농업혁명 얘기할 때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처음 농사를 지을 때 도구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증기나 전기가 개발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계를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했듯이 오늘날과 같은 지식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지능,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넥티드 날리지, 연결 지식이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전 세계는 마치 슈퍼 컴퓨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전통적인 시대 구분으로 BC, AD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글 이전의 시대와 구글 이후의 시대. 그래서 BG와 AG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무한에 가까운 정보와 지식,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나의 명제, 즉 내가 아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보다 이 온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더 많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끌어와서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AI 시대에 우리의 학습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학습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행동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경험, 의미, 얼굴의 상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새로운 디지털 교수 학습 테크놀로지가 좀 빨리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요즘 보면 에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제가 봐도 새롭게 이 디지털을 통해서 경험이나 의미나 또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험과 행동을 콘텐츠화하는 거, 또 온라인에서 삶의 의미를 사유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정책, 또 사업들이 창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발제문 들었던 것보다 질의응답하니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분야인데요.
김하미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유, 댁에 계신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즐겁게 배우면서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김하미 연구원님께도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한 디지털 학습 근육을 키우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수자가 경계해야 될 요소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고보와 같이 사용자가 보고 싶은 정보만 습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제 편향된 자료를 제공하면서 시각이 좁아지는 현상을 유발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디지털 격차나 정보 격차를 이야기할 때 대개는 학습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수자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장님께서 주신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 보신 교수자들은 다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학습을 완성시키는, 교수를 완성시키는 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1시간에 전달했던 내용보다 1.5배 정도에 달하는 내용을 막 속사포처럼 풀어내고 그런 식의 딱 진짜로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게 강사나 교수자가 아니라 운영자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학습 공간에서 경험했던 그런 교수 학습을 재현하기 위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되게 좋은 포인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면서 훨씬 더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 줌이라든지 어떤 원격 플랫폼의 안에서 또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교수자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발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실은 각 미디어 플랫폼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행동 유도성, 어포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 한승희 교수님이 아까 기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화상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음소거 하세요. 이제 말할 사람 한 사람만 발언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학습이 가능할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플랫폼이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른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까지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고보에 관한 질문인데 사실은 발제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자료집에 제가 실어놨던 것 같습니다. 고보는 저희가 왜 SNS를 쓰다 보면 저희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주로 친구를 맺고 팔로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 안에 갇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보는 MIT에서 그 시빅 웹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SNS였습니다. 그래서 SNS 친구 맺기나 내가 받는 뉴스피드를 결정할 때 만약에 내가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혹은 뭐 내가 여성이라면 남성 몇 퍼센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동양인이라면 뭐 백인이라든지 다른 인종 몇 퍼센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터링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SNS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것이 문을 닫고 없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이용자가 그만큼 SNS에서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주지 못했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 대한 대답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생활하고 학습하는 이 플랫폼,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여기에 갇히지 말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토론해 주신 그 내용에서 말씀해 주셨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소외계층이 어디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돼서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을수록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질문을 해주신 사전에 질문해 주신 질문자께서 이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고연령층의 특성에 맞는 학습 공동체의 요소는 무엇인지, 구성원으로서 학습 공동체를 위해 지향해야 할 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하고, 관계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관계가 단절될 때 공동체의 단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학습 공동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좀 제 발제 내용이라기보다는 학습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학습 네트워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연령 친화적이고 세대 친화적인 그런 또래 튜터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방식은 1:1 맞춤형 아날로그 방식을 많이 차용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자가 말씀하신 고령자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합의한 어떤 원칙과 그 원칙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또 솔선수범하는 리더, 또 리더와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그런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층은 살아온 세월만큼 자신의 인생의 철학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좀 그것이 말랑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연령층에 대한 이해, 성찰과 함께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좀 앞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경청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토론자들에게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토론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콕 집어서 이성재 선생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시민성 교육이 가야 할 방향으로 모든 이들이 학습자이자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민성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사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015년이 아니라 2015 교육과정에 보면은 그 과학 정보통신 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융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교육이 저는 성인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청소년들에게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이 미래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렇게 치면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각 계층,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전체의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전체의 문제를 봤을 때 개인의 문제가 상실되지만 개인의 문제를 보면 전체의 문제는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 발굴단처럼 각 개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내용을 갖고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메이커스 스페이스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것에 과학기술 기기가 있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공간을 누가 만드냐라고 했으면 당연히 지자체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만든과 동시에 만드는 목적은 성숙한 시민을 길러낸다라고 본다면 그 성숙한 시민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내용들을 지자체가 충분히 수용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의 삶을 바꿔낸다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들이 좀 원활하게 시민들의 역동 속에서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런 역동이 있는 그 학습,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네, 역시 그 시민 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습득 능력이 다르다 보니 혼합형 학습이 불가한 집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플랫폼 사용이 불가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질문이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김동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학원에서 보면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고르는 것처럼 그 교육 내용을 설계를 할 때 그 디지털 학습 가능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해서 좀 측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혼합형 학습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대면을 혼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 세대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초창기에는 초반에는 대면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고 그게 또 좀 익숙해지고 이론적인 교육만 필요하다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잘 전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라든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 플랫폼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 허들을 좀 낮추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학습 이력을 남기고 운영 주체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남기려고 하는 실적을 뭔가 계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교육 대상자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뭐 URL이나 지금 줌 접속 URL 공유하듯이 접속하기 위한 방법들을 뭐 영상으로 그 URL을 전달하는 뭐 그런 형태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글쎄 그 혼합학습이 블렌디드 학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참여자의 기관의 성과를 생각하지 말고 참여자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고강 종합사회복지관 최종국 관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디지털 분야를 의무 교육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분야의 확장과 초등학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 막내 막둥이가 작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아이가 뭐 작년 코로나도 겪고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 같이 학부모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보면 디지털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교육청에다 확인해 보고 교사님 통해서 문의해 봤을 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 1회 정도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코딩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방과후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뭐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되어지는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초 문해교육을 지역에서 현장에서 할 때도 보면 초기에는 글자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생활문해로 영역이 확장이 됐죠. 그것처럼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또는 디지털 기계를 그냥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보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참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그것이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활용되어질 수 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응용 학습이고 활용 학습입니다. 디지털 사회는 그것이 이제 무한한 경쟁력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학습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한 지식과 기술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저희는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작은 도서관에다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책 출판되어 있는 책의 한계점들에 대한 얘기예요. 도서관은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개되어 있고 출판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 그 선배 연구자분들이 공부했고 뭐 연구했던 논문들이라든가 저술들을 좀 보고 싶지만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학교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밖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정보 자체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우리가 대학교 도서관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마을에서 지자체단에서 같이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것.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가상 그 사회 안에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장애 없이 누구나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을 안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디지털 시민 의식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뤄야 되는 전반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질문들은 계속 있지만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좀 많이 초과를 해서요. 임경수 교수님이나 김아미 연구원님하고도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포럼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발제와 토론자 모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많은 질문, 좋은 질문 해주신 청중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이성재 위원님, 김동철 팀장님, 최종복 관장님, 그리고 줌을 통해 끝까지 함께 임경수 교수님과 김아미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전국의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전 접수 및 퀴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화면을 종료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유튜브 설명창에 있는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수정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6회 부천시 평생학습 정책 포럼 평생학습과 디지털 디아스포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모두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you